학생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다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다 아마 받으시고 또 제가 이렇게 몇 분을 안면이 계신 분이 있으면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그러한 그 선생님도 바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이렇게 학생운동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대단히 그 치졸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나름대로 제가 학생이면서 학생운동을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입장에서 바로 이게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가장 그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러한 한 분야를 오늘 조금이라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운동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광주 학생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광주 학생운동은 1929년 11월 3일에 일어났는데 그것을 광주 학생운동으로만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뭐라고 명명을 하냐면 11.3 학생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학생운동의 진실은 그 광주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당시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194개교 5만 4천 명의 학생들이 일본 제국주의에게 대항을 해서 일으킨 독립운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광주를 기점으로 한 11.3 학생운동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또 하나 학생운동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1926년에 일어난 60학생운동입니다. 이 60학생운동은 보통 60만세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부 젊은 연구자들 중에서는 이 60만세운동이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아무리 얘기하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런 입장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 이런 그 글들이 여러 선생님들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그거보다는 그 사회주의자들에 의한 60만세 운동은 이거는 사전에 발칵되어서 이미 좌절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통 6월 사건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말을 빼서 그것 때문에 제1차 공산당 사건이 일어납니다.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이 땅에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아울러서 박헌영이 중심이 된 고려공산청년회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1926년 6월 달에 발각이 돼서 이래서 공산당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제1차 공산당 사건입니다. 그 관계로 해서 당시 60만세 운동의 주동자였던 권오소를 비롯한 김다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관계했던, 이 조봉안, 이런 일련의 사람들이 체포 내지 망명에 또는 구금을 당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6월에 사회주의자들에 의한 독립운동은 만세운동은 좌절되고 학생들, 그 뒤를 이어서 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1926년에 도남으로부터 출발한 순종의 그 상여가 청량리, 오늘날 지금 홍릉 그 옆에 있는 그까지 금동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거기까지 갈 동안 7군데에서 학생들에 의해서 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학생운동이었지 그것이 사회주의자들의 운동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학생운동입니다. 또 하나 제가 또 명명한 것은 3.1운동 때입니다. 3.1운동 때도 우리 민족대표 33인에 의해서 물론 거국적인 3.1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오늘 3.1운동만큼 우리 한국 독립운동사에 있어 가장 큰 최봉오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3.1운동을 그렇게 전국적이고 전 국민적인 호응을 받아서 운동을 일으키게 한 그 앞에는 누가 있었냐면 학생 계층이 있어드렸습니다.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고 또 이 운동을 그렇게 격렬하게 졸기차게 독립운동으로서 승화시켰던 겁니다. 잘 아시는 그러한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관순 의사도 유관순 열사도 결국 학생 이화 여고보의 그 당시 2학년의 학생에 재학하던 학생. 병천 아운의 독립만세운동은 유관순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의미로 봐서 당시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독립운동 사상에 있어서의 그 역사적 위상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재인식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바로 3월 5일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오후 2시에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켜서 학생들과 당시 그 당시는 경성입니다만 서울 시민들이 합성해서 시위운동을 감행했습니다. 근데 그 시위운동이 끝나면서 일제에 대응된 그러한 그 무력, 경찰과 군대에 탄압에 의해가지고 그날로 끝납니다. 그리고 잠잠하다가 3월 5일 오늘날 서울역입니다만은 당시는 남대문역이라고 했습니다. 남대문역 광장에서 다시 한번 커다란 봉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만세운동은 순전히 학생들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3.5 학생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3.1운동 때의 가장 커다란 만세 시위 운동에서 군중이 동원된 것이 1만 명 이상 동원된 것이 3군데입니다. 그 3군데가 하나는 어디냐면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에서 1만 명 이상의 우리의 민중들이 모아서 만세 시위운동을 했어요. 두 번째가 어디냐? 경상도 의령입니다. 거기에서 10,000명 이상의 군중이 모아서 만세 시위를 했습니다. 세 번째가 어디냐? 이 세 번째가 서울 남대문역에서 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독립만세운동입니다. 이것이 학생들에 의해서 이런 거예요. 당시 학생의 중심 인물은 연희전문학교의 김원벽, 보성전문학교의 강기덕, 이 두 학생 대표들이 인솔된 학생 세력이 남대문에 결집을 하고 그 남대문에서 당시에 많이 열차에서 내린 그 군중들과 합해서 만여 명 이상이 이 당시 독립만세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대문을 거쳐서 어디까지 시위운동을 하려고 했냐면 덕수궁에 당시 고종이죠. 고종이 계셨던 그 덕수궁까지 시위를 감행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남대문 바로 지나서 일제의 강한 그러한 그 저항을 받아가지고 물론 와해가 됩니다. 해산은 됩니다만은 이렇게 큰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이 학생 세력에 의해서 순전히 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3.5 학생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학생운동사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유학생들이 적국의 서울인 동경, 도쿄에서 당시 학생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28 독립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28 학생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동경에 유학하고 있었던 약 600명 이상의 우리의 유학생들이 당시 한국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YMCA 동경에 있는 YMCA 조선 YMCA 강당에 모여서 당시 28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당시 시위운동을 감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순전히 누구의 하나의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동경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의해서 일어난 독립운동입니다. 그 28 학생운동입니다. 이것은 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 역사학계에서 서양사학계의 태도라고 얘기하는 약전 김성식 선생이 일제하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라고 하는 그의 그 저서 속에서도 28 학생운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당연하게
그것은 2.28 독립운동이라고 보다는 2.28 학생 독립운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학생들이 독립을 위한 그러한 만세 시위 운동이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한국 근대 학생운동 사이에서 항일 독립운동사는 2.28 학생운동, 3.5 학생운동, 60 학생운동, 11.3 학생운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41년에 부산에서 일어나는 그 소위 노다이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노다이는 일본의 그 육군 대령의 그 이름인데, 근데 그것은 뭐냐면 당시 부산 지역에서 1943년에 40년에 진행돼서 제2회입니다. 그때가. 그럼 42년에 43년인데, 그때 부산에서는 1940년에 대동아전쟁, 소위 제2차 대결전의 일제가 전쟁을 수행하고 그런 속에서 전력 증강을 위해서 당시 중학교, 중등교육기관에도 뭐냐면 군사훈련을 시키고 그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그 전력 증강 그 훈련 대회를 마치고 당시 그 운동회를 열었어요. 이때 그 동군 서군으로 나누어서 당시 부산중학, 부산 제2상업학교, 부산 제1상업학교는 이거는 순전히 동군으로 하고, 서군은 당시 동래중학, 진주중학, 그 다음에 진주농업학교, 이건 한국인들 학교입니다. 이렇게 서군해가지고 서로 경쟁을 시켜서 대운동을 했습니다. 이때 당연히 한국인, 소위 말해서 한국인 학교가 승리한 건데, 이것을 심판이 결과적으로 조작을 해서, 이래서 그 일본 당시 부산중학이 제1등으로 승리하도록 만든 그것을, 그러한 그 일제의 만행에 학생들이 분개해서, 이래서 당시 그 노다이가 살고 있었던 초량, 지금 그 초량 지역 거기까지 당시 그 부산의 운동장은 지금 얘기하는 그 구덕산 대신동의 그 운동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구덕산 그 운동장인데,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광복동을 거쳐서 당시 초량까지 시위운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근대 학생운동사, 해방 전 학생운동사에서 마지막 시위운동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운동을 해서 노다이 죽여라, 일본놈 물러가라, 조선독립 만세, 아리랑을 부르면서 이래가지고 당시 부산 전시가를 누볐던 그러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도되지 않는 것은 당시가 전시 체제 하에서 당시 언론이 완전히 소위 통제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동아일보라든가 조선일보라든가 기타 우리 허다못해 잡지까지도 전부 다 소위 정관 처분 폐간당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잘 알려지지 않는 거지만은, 그러한 우리의 그 시위운동이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위운동에서 통해서 독립을 갈구했던 그러한 것이 우리 학생들의 하나의 그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학생운동은 우리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도 가장 하나의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러한 그 운동이었고, 또 그러한 학생운동은 그렇게 소위 그 독립운동 사상에서만이 중요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사에 있어서도 학생들에 의해서 그 한국 교육에 대한 것을 시정해 보고자 했던 그런 아주 움직임, 이걸 우리가 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든다면 한국에 있어서 문화운동에 있어서 학생들이 얼마나 그 운동에 앞장섰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학생들의 문화 계몽 운동은 이거는 개항 이후부터 출발해서 독립이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독립할 때까지 줄기차게 소위 국민들을 계몽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또한 국민들의 그 문자 보급운동을 통해서 문맹 퇴치 운동, 지방에서는 농촌 갱생 운동까지도 학생들이 앞장서서 했던 겁니다. 그런 그 대표적인 것이 1929년에
소위 유명한 조선일보에서 일어났던 문자 보급 운동이었고, 그 다음 해에 동아일보에서와 마찬가지의 분화로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것은 러시아 말로 농촌 속으로, 대중 속으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러시아가 낙후된 그 제정 러시아가 새롭게 소위 근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당시 인텔리겐자 지식인들이 솔선해서 농촌에 들어가서 민중과 함께 생활하면서 깨우치려고 했던 그런 운동입니다. 이름만 따왔지 당시 동아일보에서 추진해 나갔던 문화로드 운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을 해서, 이래서 농촌에 가서 당시 농민들에게 실적으로 농사 영농반법, 새로운 영농반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문맹자를 퇴치시키고, 그 다음에는 많은 그러한 음악회를 연다든가 또는 사진기 활동, 사진기를 통해서 당시에 근대화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소개하면서 우리 민족의 문화를 향상시키고자 했던 그런 운동을 당시 학생들이 앞장서서 이루어 나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러한 의미에서 학생운동은 다양한 겁니다. 소위 일반과 마찬가지의 전국적인 단체 결성, 합법적인 단체 결성을 하고, 두 번째 번에는 동맹휴학, 학교 내에서 맹휴라고 얘기하는, 스트라이크라고 얘기하는 동맹휴학을 감행했고, 세 번째로서는 당시에 비밀결사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결사를 통해서 당시 독립운동을 심화시키고 독립운동을 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시켜 나가는 구심점을 만들고, 그러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11.3 학생운동 때 광주 고대와 광주 농업학교, 광주 여자보통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진회라고 하는 비밀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성진회가 11.3 학생운동을 그렇게 격렬하고 그렇게 일제와 대응을 해서 끝까지 저항했던 것은 그런 비밀결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번호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두시위입니다. 즉 시위의 행렬입니다. 나와서 학교 안에서만이 맹령을 일으키고 비밀결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학원 바깥을 뛰쳐나가서 이래가지고 우리의 식민지적인 그러한 그 모순을 극복하고 한국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만세 시위 운동을 감행했던 겁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28 학생운동, 35 학생운동, 60 학생운동, 11.3 학생운동, 그 다음에 부산 학생운동, 이게 전부 다 시위운동입니다. 시내에 나가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일본 제국주의 물러가라, 식민지 교육 철폐하라, 우리 역사를 가르쳐달라, 우리 말을 배우게 해달라 라는 그런 요구를 내걸고, 그리고 민족운동을 감행한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걸 다 말씀 올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맹휴라고 하는 거, 동맹휴업, 동맹휴교, 동맹휴학 이런 말로 사용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맹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보니까 저와 비슷한 연배도 계시고 저보다 위에 어르신도 계시고 이렇게 계신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같은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1950년 6.25 바로 수복한 6.25 때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에 피난을 가서 있다가 다시 수복한 이후부터 우리가 그때부터 뭐냐면 이제는 학생운동이 크게 일어났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전에는 학생운동은 우리 바로 웃세대에서 일어났던 유명한 신탁 반대 학생운동, 이것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이 기록, 문헌상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직접부터 목격한 것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대학 때 졸업 바로 그 해 4.19. 그래서 이거는 해방이고 현대 학생운동에서 오늘날까지 가장 꽃은 두말 빚 없이 4.19입니다. 4.19 학생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독재 정권이 물러가고 소위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던 그러한 것을
다 먼저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닐 때도 그때는 그건 좀 성격이 다릅니다만은 뭐 민족과 국가를 위한 데몬스트레이션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교장 또는 교사 뭐 이런 것에 대한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요 근처 학교에 다녔는데 그때 그 교장 선생을 동맹희교를 해가지고 참 안 된 말씀이냐면은 떠나가시게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떤 하나의 그 당시엔 거의 풍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끊일 날이 없이 그 당시 학생 맹유 사건이 오늘도 해방 이후에 그 기록들을 이렇게 언론 신문들을 이렇게 들춰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런 학생 운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달리 우리 일제시대 때 학생 운동은 이건 순전히 독립을 위해서 일제 식민지 교육을 반대하고 일제 통치에 대항하는 그러한 운동으로서의 그 의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맹휴학, 이렇게 동맹휴학이라는 말은 이것이 물론 근대 개항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근대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항 이후부터 잤습니다. 개항이라고 하는 것은 1876년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제초로 맺은 근대 조약입니다. 그것이 소위 병자수호조약 또는 강화도조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조일수호족입니다. 원명칭. 왜 그걸 그러냐면 그거는 조선이라고 하는 그 당시 엄연히 국가가 우리나라의 국가 이름이 조선입니다. 그 조선과 일본과 맺은 그런 그 수호조약 때문에 한일 조일 수호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 병조 수호조약 이후를 저는 근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76년 이후죠. 이래서 그 이전까지는 그러면 학생운동이 없었느냐? 학생운동이 있습니다. 조선왕조, 조선시대 때에도 학생운동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학생운동은 뭐라고 하냐면 공관, 빌공자, 집관자. 그래서 공관, 그 다음에는 권당, 무리칠권, 그 다음에 집당자, 권당, 공관 이런 뜻의 학생운동이 있습니다. 즉 성균관, 조선왕조의 최고의 학부는 성균관입니다. 그 성균관은 일명 태학이라고 했어요. 태학. 그래서 그 태학에서 그 공부하고 있었던 당시 성균관 유생들이 당시 그 성균관을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걸 공관이에요. 성균관을 버려서 성균관이 비었다. 그 다음에 성균관에 있으면서 기식하면서 식당에 가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안 먹어요. 소위 말하면 뭡니까? 단식투쟁. 단식투쟁을 하는 것을 이걸 권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단 공관이 이것이 소위 조선 왕조 때에도 크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런 그 공관이 일어나고 권당이 일어나게 되면 국왕도 벌벌 떨어요. 모든 대신들이 벌벌 떨고. 왜냐하면 가장 다음 정권을 이어가고 다음에 그 세대에서 왕조를 이끌어갈 그 가장 대표적인 지성인들, 인텔리전자들이 결과적으로 왕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왕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그러한 것은 이건 왕으로서도 정치를 잘못했다. 소위 말해서 시정득실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본보기로서 성균관 유생들이 동맹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대단히 건전합니다. 숙종 때 같은 때는 장빈과 유명한 소위 이 민비 이 사이 갈등 또는 이런 또는 여러 가지의 소위 벌열 정치 속에서 당시에 학생들이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되겠다. 노론일색도 안 되고 남인일색도 안 되고 노론 소론의 이런 정쟁 싸움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항의를 하기 위해서 공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국왕의 세력, 왕권을 견제하는 기관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 공관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유명한 상소제도. 전국의 각 지역에 있던 많은 젊은 유생들이 소위 국왕에게 상소를 올려요. 상소를 올려가지고 왕의
그 소위 그 정치에 대해서 소위 득실에 대해서 그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또 구원제도가 있습니다. 국왕이 이런 정치를 해나갔을 때 전국의 많은 그러한 그 숨은 인재들 또는 숨은 유림들에게 이런 거를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문의를 합니다. 그러한 제도에 의해서 왕권을 제약을 해드렸어요. 그런 것 중에 이 공관이 들어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도 같은 얘기죠.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6.29 때도 그렇고, 아무튼 뭐 6.3운동도 그렇고, 어떤 학생운동이 현재까지도,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오늘날에서는 조금 잠잠합니다. 잠잠하고, 지금 저도 대학을 금년도까지 있었으니까 보게 되면 지금의 학생운동은 뭘 하느냐? 등록금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등록금 가지고 얼마 낸 거고 달라. 그거 가지고 또 가서 뭘 하느냐? 받아내면은 가서 또 대포집에 가서 한 명 먹습니다. 뭐 아무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방향이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학생운동이 결과적으로 그 사회, 그 다음에 그 정치에 있어서 가장 선도에서 이루어져 나갔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학생들만큼 순수하고 학생들만큼 사리사욕이라든가 또는 그 시정 득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변형되면 문제가 큽니다. 이건 뭐 더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도 권당 공관이 이게 완전히 그 소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정파와, 그 당시 정파는 뭐 노론이 되었던 소론이 되었던 남인이 되었던 그러한 그 당파, 그 당파와 연결되었을 때는 가장 부끄러운 그러한 그 소위 공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당에게 결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권당한다든가 또는 공관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 걸 우리가 왕조실록을 볼 것 같으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는 학생운동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 일제시대 때에 있는 그 동맹휴학은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의 민족운동의 한 방편으로서 학생들이 이루어져 나갔던 그러한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가장 학생운동이 크게 일어났던 것은 1920년대입니다. 1920년대 때는 1920년부터 21년부터 제가 이 통계를 잡아본 거는 1921년부터 1928년까지는 약 한 400사건의 맹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년부터 28년이면 약 한 8년 동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7년인가요? 8년 동안이 되는데 그 8년 동안에 400사건을 나누어 볼 것 같으면 1년에 얼마큼씩 일어난다. 또 그것이 1년에 365일에서 학생운동이면 얼마큼 일어난다. 이건 끝날이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당신 전문학교 때까지. 그 당시는 1926년부터는 우리나라에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전문대학입니다. 전문학교입니다. 보성 전문, 무슨 회화 전문 또는 연희 전문 뭐 이런 학교들 뭐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 고등교육기관부터 초등학교까지 걸쳐서 안이 일어난 곳이 없을 정도의 동맹휴학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 그런 것을 그럼 왜 일어났냐? 이거를 당시 일본 총독부 당국자들은 일제 당국자들은 이것을 이러한 그 원인 분석을 왜 이렇게 끊일 날이 없이 학교가 시끄럽고 학교가 이렇게 맹류 속에서 휩싸이게 되느냐? 이 원인 분석을 학무국에서 하지 않고 즉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교기관이 하지 않고 경무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일제 총독부도 이 동맹휴학이 이게 단순한 교육 문제만의 아니라 이거는 민족운동으로 봤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력을 투입을 해서 경무국에서 동맹휴학에 대한 원인과 그 분석을 또는 그거에 대한 철저한 통제 내지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더라도 일제시대 때 학생운동은 동맹휴학은 민족운동의 하나의 소위 그 방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무튼 원인 분석을 그 일본 일제는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무자격 교사 배척, 그 다음에 시설 충실, 일제 축제 일에 소위 그 봉축과 불합장, 이렇게 그 세 가지 원인이 맞습니다. 그 자격이 없는 일본인 교사, 또 일본인 교장,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교육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동맹휴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 불충분해. 일본인 학교는 시설이 대단히 좋은데 우리 한국인 학생들 교육기관은 완전히 시설이 소위 뭡니까 낙후됐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과학 실험실을 뭡니까 만들어달라, 또 기자재를 새로운 것을 갈라달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러한 것을 소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맹유했다. 그 다음에 다분히 민족운동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소위 일제 천장절이라든가 이러한 일제 국경일에는 참석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노래를 부르잖아. 소위 유명한 일베 국가 김미양을 부르지 않는다. 그렇게 안 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 동맹휴학을 일으켰다는 원인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맹유가 계속 격화되어 나가자 다시 일제 총독부 경무국에서는 그 원인을 6가지로 잡아보고 있습니다. 첫째가 소위 이 학교 설비가 미비하다. 그 다음에 학교 규칙이 이게 소위 맞지 않는다. 두 번째가 교원 배척입니다. 교장이라든가 일본인 교사, 또 못된 한국인 교사 등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학교 시설, 학교 이 기자재 같은 이런 시설에 대한 그러한 불충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생도 간에, 그러니까 소위 자기 이때 이러한 그 당시에 언론에 나온 그런 보도를 볼 것 같으면 자기 부모가 친일파의 자제, 또는 자기 부모가 다분히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의 자제. 이 서로 학생들끼리도 서로 간에 하나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또 싸움으로 번져나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소위 이 지방 문제, 오늘날도 지역 문제가 있지만 지방 문제가 그래서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에 있어의 차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민족의식 및 좌경사상. 소위 말해서 여섯 번째가 가장 동맹휴학에 있어서 우리가 전 주의해서 봐야 할, 또는 가장 관심 두께 봐야 할 겁니다. 소위 민족의식을 고쳐달라.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소위 국어 시간을 늘려달라. 조선어 시간입니다. 당시 국어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어 시간, 한문, 역사, 지리, 조선 역사, 조선 지리, 이걸 가르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요구. 그건 당연히 민족의식이죠.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그리고는 메뉴를 이렇게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저는 그러한 일제 측 자료에 의해서 일제가 분석한 그러한 원인 분석, 그거보다는 제가 연구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동맹휴학은 일제시대 때 동맹휴학은 두 단계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다. 하나는 1926년 60 학생운동이 일어나기 전과 1926년 6월 10일 60 학생운동이 일어난 이후로 그 원인이 각기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그 당시 학생 각 교육기관에서 그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일으킬 때 진정서, 그 다음에는 소위 경문,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의 자기네들의 호소문,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본 결과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학생운동 이전의 동맹휴학은 이거는 소위 첫째가 교장 및 교사 배척. 이게 가장 많습니다. 우선 교장을 몰아내고 또 일본인 교사 이들을 배척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메뉴를 강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교수 방법 및
교육과정 시절. 교육과정이 뭐냐면 당시에 일본 국어 시간은 계속 늘리고 일본어 시간은 계속 늘리고 우리 조선어 시간은 계속 줄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3차 교육령이 반포되면서부터 1928년인가요? 되면서부터 조선어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을 안 가르쳤어요. 그러한 과정, 그것을 다시 시정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요구 조건이 있고, 세 번째가 학교 시설입니다. 시설에 확장을 해달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학교 성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갑종학교, 을종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이 학교든가 무슨 모습 학교에서 정규 학교가 있었고 정규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각종 학교가 있었는데 그 각종 학교의 학생들이 우리도 각종 학교로 승격시켜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동맹휴학이 빈번하게 일어났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보면 이거는 순전히 뭐냐면 식민지 교육 정책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교육이 잘못됐다. 일제가 우리에게 교육 정책에 중요한 것은 동화교육입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반일본인화 하는 것이 일본 총독부의 우리 한국에 대한 교육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정책에 대한 그러한 반대로서 동맹휴학이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10년 60 학생운동 이후부터는 그 원인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우선 일본 교장 그 달라지고 있는 것은 주로 좀 특이한 그러한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노예 교육 철폐. 아주 완전히 이제는 못을 받고 일본 총독부 당국이 우리에게 베푸는 교육은 이건 노예 교육이다. 이게 노예. 그러니까 노예 교육을 철폐해라. 노예 교육 철폐. 그 다음에 조선 역사 교수. 우리 역사를 가르쳐달라. 조선 역사 교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내 조선어를 사용해달라. 당시에 1920년대 후반기일 것 같으면은 각종 학교에서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본말로 사용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말을 안 하고 한국말을 하게 되면 벌을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당한 학생,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부모님들하고 우리말을 쓰고 학교 와서는 완전히 뭐냐면 일본말을 써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우리말이 튀어나오게 되고 일본말을 못하게 되고 그것이 발각되게 되면은 가차없이 학생들에게 소위 강한 그런 벌을 갖다가 주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지 못한 학생들이 우리말을 사용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저항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학생회의 자치를 허용해달라. 학생회를 만들고 학생회의 자치를 허용해달라. 다섯 번째가 언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이건 다 다분히 사회 현상과 연결돼서 얘기합니다. 언론 자유를 갖다가 보장해달라. 이러한 그 원인을 갖고 60 학생운동 이후에는 그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러하게 완전히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60 학생운동 이전이 식민지 교육 정책에 대한 저항이라고 한다면 60 학생운동 이후에 동맹휴학의 하나의 원인은 일제 총독부 정치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러니까 일제 총독 정치를 이제 완전히 몰아내고 순전히 우리의 자유 독립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의미로서 학생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와 같은 학생운동이 그렇게 변화된 가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여기에 볼 수 있냐면 1920년대 후반기에서부터는 우리 한국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지금까지 3.1운동은 다분히 민족주의에 의해서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920년 이때부터는 우리 이 사회에, 그 당시 우리 한국 사회에 새로운 주의 사상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독립운동은 활기를 띠고 새롭게 하나의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단체가 결성이 되고, 이 당시에 많은 그러한 소위 독립운동에서 그 활력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북한과 얘기하는 사회주의, 그 당시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스칼라피노 교수가, 당시 콜롬비아 대학의 스칼라피노 교수가 항상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서에서 당시 3.1운동의 실패, 어떻게 되냐, 3.1운동 우리 입장에서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좌절된 거죠. 독립만세를 불러서 우리가 독립청원을 해서 독립을 이루어달라고 했는데, 일제가 총과 칼로 서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부터 시작되어가지고 1919년 6월달쯤 되면 벌써 수그러듭니다. 그건 아주 강한 일제의 그 탄압에 의해서, 무력적인 탄압에 의해서 수그러들었어요. 그건 뭐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시의 나래 속에서 새로운 그러한 소위 사회주의가 들어옵니다. 1917년에 러시안 레보루션에 의해서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소위 볼셰비키의 레닌 정부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닌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당시 레닌 정부 볼셰비키는 전 세계에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뭐냐면은 소위 소위 약소민족 국가의 해방을 그들이 보장을 해준다,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커민테론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당시에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또는 우리 인텔리겐자들은 이렇게 소위 기대했던 유럽의 소위 도움도 없고 미국이 도와주려고 생각했는데 미국도 결과적으로 3.1운동에서 도와주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 일제 총칼 앞에 완전히 저지당하고, 그래서 시리의 나래 속에 아주 복음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과 같은 이러한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그래서 새롭게 이제는 재무장을 하는 거죠. 재무장을 해서 우리가 끝까지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선은 적화가 아니라 우선 제1의 목적은 뭐냐면 소위 우리의 독립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주의자들도 내걸던 것은 독립입니다. 그것이 1927년에 소위 신간회라고 하는 좌우합작의 소위 독립단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 1920년대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일제에 대항을 해서 소위 우리 국내에 있어서 소위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안에 사회 사정이 학생기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서 이 당시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원인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한 소위 총독 정치에 대해서 이제는 항거하는 그러한 동맹휴학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 분석한 결과는 1928년도 한 날 제가 표범 조사를 했습니다. 1928년에 당시 83번의 동맹휴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83번이 나고 가장 제일 많이 일어난 해가 1931년입니다. 1931년은 107건입니다. 107건의 동맹휴학이 일어나고 1932년에 104건, 그리고 32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뭐냐면은 33년에는 34건인가 이렇게 완전히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1932년은 벌써 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만주를 정복하고 1932년에 위만주국을 만들죠. 부위를 황제를 데리다가 만주국, 괴뢰정권 만주국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한반도는 대륙 침략 정책의 아주 완전한 하나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제가 완전히 이 한반도를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말이지 소위 병참기지로 만들었어요.
그런 것과 따져서 강압적인 그러한 통치 정책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소위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황민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황민화를 낸다. 이제는 일시동인 일본이 내지인이나 또는 그 선인 조선이나 똑같이 천황의 적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데모 들지 말고 우리가 똑같이 그 천황의 적자로서 당시 일본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족 그 협회를 만들자. 그 대동아 공영권입니다. 그 대동아 공영권에 조선족도 들어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데모 이런 것이 말고 그대로 하면 자치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치에 대한 그것이 이때 활발히 진행이 나고 농촌 갱생운동을 조선 총독부가 앞장서서 농민운동을 전개하고 이런 식으로 소위 당시 학생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민족운동에 대한 것을 소위 그렇게 탄압을 하고 그것을 회유해 나가는 그런 지발이 이때입니다. 황민화 정책을 시행해 나갔답니다. 그래서 학생운동이 완전히 줄어들어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학생운동이 동맹휴학이 가장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일제에 저항을 했던 그런 것이 수구로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1930년대 이후에는 동맹휴학보다는 비밀결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비밀결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비밀결사를 통해서 뭐냐면은 지하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그 다음에 1930년대 후반기 이후에 올 것 같으면 적색노조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때까지는 농민운동도 완전히 달라져 나가요. 노동운동도 달라져 나갑니다. 원산 총파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산 총파업이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당시 원산에서 가장 큰 그러한 소위 노동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시대적인 그러한 그 상황과 마찬가지로 학생운동도 1931년 32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수구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28년까지 해서 1921년부터 1928년까지는 404건의 소위 학생 동맹휴학이 일어났고 그 동맹휴학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처벌을 받은 그런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이 당시 처벌 대상자가 1560명. 그 다음에,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수가, 퇴학을 받은 학생이, 전체 처벌을 당한 학생이 7674명. 그 중에서 퇴학을 당한 학생이 1560명. 그 다음에 제적 당한 학생이 117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통계는 일제가 잡은 통계입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실제로 더 많은 학생들이 소위 이 퇴학을 당하고 무기정학을 당하고 근신을 당하고 뭐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런 학생들이 전부 합해서 7674명이 됐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요 숫자는 얼마냐? 1928년에 당시 우리나라의 학생 수가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냐면 한 54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약 한 8,000명가량이 소위 제대로 졸업을 못하고, 일본, 통치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어에 몸이 되고, 또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고 또 근신 처분을 당하고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입학할 때 50명이 입학하면 졸업할 때는 그 반수가량이 남는 것이 그 당시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50%가 당시 퇴학을 당하고 또는 구속당하고 또는 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스스로 자퇴하는 그러한 경우가 바로 이 1920년대에 우리 한국의 현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시간이 조금 좀 남아서 이러한 동맹휴학과 아울러서 우리가 학생 단체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초의 학생 단체가 이룩되는 것은 1896년에
배제학당 학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성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협성회는 당시 1895년에 서재필이 박용호의 권유를 받아서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조선왕조에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박용호 내각에서 당시 그 내무부 장관을 해달라 부탁을 해도 그는 안 듣고 그래서 찬의가 되면서 서재필은 그 당시 그 유명한 배제학당의 이 학당장이었던 그 아벤젤라 목사 댁에 기고하면서 배제학당에서 그 특수한 교육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지리, 외국의 역사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서재필이가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하나 서재필이가 배제학당에서 한 일이 바로 이 협성회를 조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협성회는 왜 조직을 했냐? 앞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의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의회가 있어야 되고 그 의회에는 의원들을 육성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의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당시에 신교육을 받고 있는 신교육기관인 이런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어찌 조직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협정회입니다. 1896년에는 모두 만들어집니다. 독립협회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서재필이, 우리가 알기로는 서재필이 독립협회 만들고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회상에서는 이와 같이 다음 세대도 생각을 해서 젊은 학생, 교육을 받고 있는 2세 이 교육자들에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고 그 조직체를 통해서 만약에는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 나갈 영재들을 길러내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협성회를 만들었어요. 그 협성회를 만들었는데 제일 처음에 협성회는 13명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13명이 그 다음 해에 200명으로 늘고 그 다음 해에는 1898년에는 500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배제학당 학생들만이 아니라 당시 서울 시내에 있었던 일부 학생, 그 당시에는 벌써 1898년쯤 되면 경신학교가 만들어요. 고아원학교에서 경신학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화학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신식교육기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학생들을 모아서 뭐냐면 이 협성회가 이끌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이 학생 단체는 협성회다. 그래서 그 협성회는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하냐? 협성에서 가장 그 당시 했던 것이 뭐냐면 토론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는 민주주의를 시행하려면 토론회, 의회가 돼야 돼요. 파르리멘트에서 의원들이 각기 토론을 통해서 의사를 개진하고 토론을 통해서 그 의결을 해서 이래가지고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는 이런 그 민주주의의 하나의 그 기본적인 그 원리를 갖다가 알게 하기 위해서는 토론회가 중요하다. 라고 해서 그 토론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2시에 배제학당 운동장에서 뭐냐면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이 당시에 물론 학생들만 참여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일반인들 참관도 허락해서 경성 시민들이 이때만 되면 구름같이 모여가지고 조금 거짓말을 했습니다. 구름같이 모으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모여서 이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당시에 아주 자기하고 많이 맞으면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박수를 많이 받은 것이 뭐냐면 하나의 소위 그 의결로서 결정돼 나가는 그러한 제도를 그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가편, 부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그 토론회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 제일 처음에는 이 학교에서 한글을 쓰는 것이 가함 이것이 옳으냐, 한문을 섞어 쓰는 것이 옳으냐, 학생들의 교복을 착용하는 것이 과하느냐, 이것이 틀린 거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내 문제를 가지고 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가서 점점 사회 문제까지 일어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가하냐 옳으냐 또는 외국인에게 우리의 모든 그 소위 그 이권을 갖다가 넘겨주는 것이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 뭐 이러한 것들 해가지고 당시
이 협성회에서 50여 회의 토론회를 개최했더랬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본보기가 돼서 독립협회에서도 소위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소위 그 당시에 소위 의회 정치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조직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의회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의 토론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두연설회도 최초로 학생들이 했습니다. 이게 저희 말하는 협성회에서 이제는 국민들을 깨우쳐야 할 텐데 국민들에게 이 근대 문물에 대한 거, 근대 사상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지식을 전달해 줘야 할 텐데 전달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네들이 가두에 나가가지고 선전을 하는 겁니다. 선전. 자, 모이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소위 미국의 의회 제도는 어떻고 영국의 의회 제도는 어떻고 또 우리나라의 근대 사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냐, 개화라는 것이 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그러한 그 제도와 문물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야 할 텐데 군중들이 모이질 않아요. 그 당시에 이제 이 대표적인 그 운동가 유영석이라는 사람인데 그 유영석이 암만 해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고안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해냈냐? 당시 그 청나라 중국 그 당시 중국이 아직까지 청나라라는 국호를 가지고 있던 때입니다. 그 청나라 소위 그 상인인 그 융창이라는 사람이 목공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목공소에 가가지고 뭘 맨다면은 이 연단 이렇게 좀 사람이 똑같으면은 좀 모이지가 않으니까 좀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연단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연단을 끼고 이거 종로 여기 이제 보신각 있는 그 네거리에 나와가지고 조금 위에 올라가서 암만 얘기도 안 들어먹어요. 가보니까 나무 장사하고 코 흘리는 애들을 몇만 모여있다 이게 쪼무르기들이.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면 자기네들 그 학생들끼리 패를 나누어서 싸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쌍벽은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양편으로 학생들이 나눠가지고 막 옥신각신 멱살을 잡고 막 욕을 하면서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투석거리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50명, 100명 쌍벽으로 모여들 때 그때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주 사자후를 토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두연설회를 통해서 당시 우리의 근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내 앞장섰던 사람들이 학생들이었다. 그 대표적인 초대 그 학생 대표들 중에서 우리가 몇 사람을 제가 이렇게 꼽아봅니다만 협성회의 제1대 회장이 양홍묵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양홍묵 선생은 1866년에 나서 생롤연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때 협성회 배제학당 학생으로서 초대 협성회 회장을 겪고 그 뒤에 만민공동회를 주관했던 그러한 인물이었고 독립협회 회원이었으며 나중에 배제학당의 교사로서 지냈던 인물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1대 그 간부들 중에는 누가 들어갔냐면은 우리의 초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승만 박사도 이 협성회의 아주 중요한 간부의 한 분이었더랬습니다. 우남은 너무 여러분 잘 아니까 제가.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주상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주상호는 나중에 이름을 주시경으로 바꿉니다. 호가 유명한 한흰샘. 우리나라 평생 동안 한글 연구에 몸을 바친 분이 바로 이 주시경 선생이죠. 주시경 제자가 이제 최헌배니 이승이니 오늘날 많은 한글학자들이 전부 다 이 주상호 선생,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주상호 선생이 바로 이때 협성회의 간부였고 또 한 사람을 든다고 한다면 신웅 선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웅. 그 신웅 선생은 이 배제학당을 졸업을 하고 다시 외국어 학교 가세요. 도고 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자기가 협성회와 마찬가지로 그 외국 학생회 회장을 지내요. 회장을 지내면서 똑같이 토론회를 열고 또 가두연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단히 많은 그러한 군중들을 모아서 크게 활동을 하니까 아마 국가 정부에서 당시 정부에서 대단히 이것을 우려해가지고
그래서 신웅을 저희 체포해서 이 구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 문제로서 학생이 구금된 것은 바로 이 신웅우가 제1호입니다. 제일 최초로 신웅우가 나중에 고종 몰아내고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머가 퍼져요. 이래서 당시에 경무청에서 즉각 체포해다가 감옥에 넣어버리고 맙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이 바로 요 시대 때의 학생운동에서 일어났던 거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특히 이 협성회에서는 당시 협성회 회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토론회에 모여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네들의 기관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널리 소위 보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애국 정신을 갖고 또 민족을 구원해 나가는 그러한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소위 협성회 회보를 만들어요. 그 협성회 회보가 바로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가 됩니다. 그 일간지가 매일신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독립신문이다. 또는 그 전에 한송주보, 한송순보 이거다. 이런데 사실 일간지, 매일 나오는 신문, 오늘 같은 건 일간지로서는 매일신문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걸 학생들이 만들어냈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독립협회에서 나온 독립신문도 이거 뭐냐면 소위 주간지입니다. 격일지. 그러니까 매일 나오질 못하고, 격일지로 이렇게 나왔는데, 매일 나온 것은 바로 이 협성에서 만든 매일신문이다. 이건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소위 협성회가 있었고, 학생단체로서 우리가 또 하나 이 근대 학생운동사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것이 뭐냐면 조선 유학생학우회입니다. 이 조선 유학생학우회가 결과적으로 28 학생 독립운동을 일으키는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 유학생학우회는 당시 1913년에 조직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 물론 학생회가 있었어요. 친목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의 단체, 지역에 의한 친목단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통합해서 동경에서 이 소위 학우회라는 것을 만든 것이 바로 1913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학우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전부 다 28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인물들입니다. 백남훈이라든가, 또는 기타, 소위 송진우라든가, 또는 무슨 김도연이라든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인물들이 바로 소위 28 학생운동 때 주역들이었고, 그들이 만든 것이 바로 학우회라고 하는 그러한 학생단체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 선언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소위 뭐냐면 무호독립선언. 그 무호독립선언은 1918년에 무호년에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무호독립이라고 하는데, 사실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어느 게 먼저냐? 오늘 학계에서는 무호독립선언을 먼저로 꼽고 있습니다. 그 무호독립선언도 누가 기초했느냐? 이라가면 이건 소위 유명한 삼균주의를 내걸었던 조소왕이 만들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종회가 유명한 대종교가 거기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김교원을 비롯해서 소위 이 무호독립 선언은 바로 중국에서 만주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28 독립 선언입니다. 그 28 독립 선언은 이건 순전히 이 유학생들, 동경 유학생들에 의해서 기초가 됐는데, 그 28 독립 선언서를 기초한 분은 춘원 이광수입니다. 그래서 이광수가 만들었어요. 기초했어요. 그래서 그 이광수는 대표로는 들어가지 않고, 나는 대표로는 빠지는 대신 내가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춘원이, 이때까지만 해도 춘원은 아주 열명한 대표적인 그런 민족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의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세 번째 것이 소위 김이 독립선언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미독립선언서는 육당 최남선이 기초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당도 마찬가지로 민족대표 33인은 사양하면서 당시에 자기는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육당도 48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 동3.1운동을 일으킨 데서 민족대표 33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33인과 같이 소위 운동을 기획하고 그것을 이끌었던 사람이 48인입니다. 그 48인 중에 육당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말해서 현상인도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육당도 그래서 육당이 짓고 그다음에 공약 3장은 지금 현재 있어서는 소위 그 유명한 만해가 자기가 써놓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런 것 중에 우리 학생 운동에서의 중요한 28 독립선언은 학생들에 의해서 동경 유학생들에 의해서 이것이 소위 기초가 되고 2월 8일 날 YMCA 강당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어요. 낭독을 하고 그리고 일본 총랑, 일본 총리, 일본 각 중의원 그 당시에 귀족원에게 의원들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문을 박차고 그리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위운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당시 일본 경찰에 의해 가지고 소위 저지가 당하고 그래가지고 전부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위운동은 못했지만 독립선언식은 3.1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했다고 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920년대에 와서 우리 한국에서는 학생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소위 조선학생회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학생회는 1923년에 전문 학생들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조선학생회가 만들기 전에 1920년에 조선학생대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조선학생대회는 중등학교 이상의 당시 서울 시내에 있었던 그런 학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한때는 600여 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고 초대 이 조선학생대회의 회장이 누구냐면은 유명한 김윤경 선생입니다. 연희전문학교 교사였고 우리나라의 그 문법을 최초로 만들었던 김윤경. 그 김윤경 선생이 이때 연희전문 학생이었더랬어요. 그래서 연희전문 학생으로서 조선학생대회의 초대 회장을 했고 당시에 많은 그 나중에 민족 대표자들, 민족 지도자들이 됐던 분들이 이 학생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총독 당국이 이 중등학생들이 그 전문 학생들과 함께 물을 들면 나중에 큰 하나의 그 불씨가 되겠다라고 해서 7일 교장회를 열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중등학생들이 조선학생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중등학생들이 배제된 1923년 조선학생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조선학생회에 그 인물들을 좀 우리가 오늘 몇 년을 본다고 한다면 김정상이라는 분이 그 조선학생회의 초대 학생회장이 됩니다. 이 김정상은 당시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학생이었더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의학 박사가 됩니다. 그 외에 한경만 선생은 나중에 유명한 변호사가 되죠. 변호사가 된 분. 그 당시 법률 전문 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신봉조 선생은 당시에 해방 후 일제 때까지 이화여자보통학교의 교장으로 오랫동안 그 교장을 역임했던 그런 그 민족운동 가면서 교육가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이 신봉조 선생은 이화여고생들을 여러분이 붙들고 물어보시면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화여고 학생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신봉조 선생, 그 다음에 정인숙 박사, 한글학자였던 소위 조선어학계 사건에 연루돼서 옥고를 치렀던 우리 한글학자 정인승 선생,
이분이 그 당시 원희 전문 학생으로서 이 조선학생회의 간부직을 맡고 있었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한경직 목사. 이 한경직 목사는 그 당시 숭실전문학교 학생으로서 조선학생회에 관여를 해드렸습니다. 이처럼 그 외에도 최규남, 우리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서울대학교 총장을 했던 그 물리학자 최규남, 그 다음에 김준현, 그 다음에 조병옥, 이런 사람들이 이 학생 시절에 이 조선학생회의 간부로서 활동했던 그런 그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학생회는 학생의 단결을 도모하고 학생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상호 간의 선도와 친목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지방려를 타파하는 그러한 것을 그들이 강령으로 내걸고 조선학생회를 움직여 나갔습니다. 60학생운동 때도 조선학생회가 관여를 했고 11.3 학생운동 때도 조선학생회가 소위 그 배후에서 소위 그 학생운동을 크게 격화시키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오히려 보다 더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조선학생과학연구회입니다. 이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1925년에 조직이 됩니다. 바로 그 이전부터 이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사회주의 계열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학생회가 민족주의를 표방했다고 한다면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사회주의를 표방한 그런 그 학생 단체였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60학생운동에 아주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60학생운동 때에 11명이 재판을 받는데 그 11명 중에서 6명이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관계를 맺은 그러한 그 주모자급 학생들이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60학생운동은 조선학생과학연구회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가 소위 배후에서 그 60학생운동을 이끌어 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는 저도 잘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찾아봐도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당신 그 뒤에 해방 공간에서도 크게 달렸던 정달헌이라는 그 공산주의자가 있습니다. 정달헌. 이때 그가 그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초대 집행위원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천진, 그 당시 경성 제국대학 학생이었던 이천진, 그 다음에 이선호, 이 중앙학교 학생이었더랬는데 이선호, 그 다음에 유명한 이현상. 이현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아시죠? 이현상. 이 이현상이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간부로서 그 당시 일제시대 때 활동을 했던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학생 그 연구회의 강령은 사회과학의 보급. 아주 첫 번째 내공이 그 당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소위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막스의 공산당 선언으로부터 공산주의 서적을 공부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이라는 것을 아주 내걸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 사상의 통일, 그 다음에 상호 단결, 서로 단결하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간교육 본위이라고 하는 것을 내걸고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회는 가장 그 당시에 시대적인 그러한 그 사회 풍조에 따라 가지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 나갔던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 도서관을 만들려고 했던 것도 이 과학연구회가 추진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최초로 소위 그 유명한 이 독일의 그 관념 철학이라든가, 그래서 칸트 200년 그 학술 강연회를 개최해서 열었던 것도 바로 이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과학연구회는 아주 학문적인 그런 것을 주로 많이 이끌어 나갔던 거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위 우리 학생 독립운동은 우리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아주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러한 하나의 소위 운동으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서론적인 얘기를 제가 결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운동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유명한 이 1948년에 나온 우리나라 사회과학 대사전이 있습니다. 그 사회과학 대사전은 이석태라고 하는 분이 편찬한 겁니다. 거기에 그 학생운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구 생활의 범위 속에서 집단적 행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 걸쳐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 그것이 학생운동입니다. Student Movement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학생운동. 이러한 학생운동에 학생들은 당시에 왜 그러냐? 그런 행동을 하냐? 학생들은 의욕과 투지가 강한 그런 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정의감이 넘치는 그러한 그 계층이 바로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그런 모든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고 그런 운동이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봐서 이 학생운동이 크게 역사상에 있어서 부각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입니다. 독일이 19세기까지도 아직까지도 분열되고 아주 소위 여러 국가로 군소국가로 나눠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소국가를 소위 통일국가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학생들이었더랬습니다. 그 당시에 예나 대학, 베를린 대학, 그냥 이런 각 독일의 대학 학생들이 뭐를 만들었냐? 학생 결사를 만듭니다. 그 학생 결사가 브룬셰 샤프트라고 하는 그런 그 학생 결사가 중심이 돼서 독일의 통일운동과 독일의 입헌 의례운동을 성취시켰던 겁니다. 그 사상적인 배경은 1876년에 뭐가 일어납니까? 1789년에 프랑스 레보루션이 일어납니다. 불란서 대혁명의 여파가 독일에 들어오면서 독일에서는 당시 칸트라든가 휘테라든가 그 휘테가 유명한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씁니다. 그러한 사상적인 영향을 받아서 당시 독일 학생들이 학생 결사를 만들고 그 학생 결사를 중심으로 통일 독일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이 시기에 1931년에 이탈리아에서 당시 이탈리아도 아주 지리멸렬하게 분열되어 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황이 딱 그 바티칸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정치권까지 행사해가지고 이탈리아가 통일국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당시 마찌니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소위 가리발디라고 하는 사람, 또는 빌헬m 2세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청년 이태리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리발디가 청년 이태리당을 만들어서 청년과 학생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태리아 통일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학생운동입니다.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여파는 아시아에 있어서도 1919년 북경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나갔던 May First Movement, 오사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오사운동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 북경 대학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북경 대학생들이 뭐냐면 소위 군벌, 소위 얘기해서 반군벌, 그 다음에 베일 사상, 그 다음에 민족자결, 군벌 타도, 이러한 것을 기치를 내걸고 소위 중화민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중국의 근대화와 중국의 민족국가를 만들게 얘기하는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냐 하면 많은 사람, 호족이라든가 또는 진독수 또는 무슨 이대소 이런 일련의 당시에 그 유명한 그 백화운동을 일으켰던 또는 양문동을 일으켰던 중국의 그 사상가들의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나라를 중화민국을
중국을 제대로 민주국가를 만들려고 앞장섰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학생운동도 거기에 뒤지지 않고 45년 8월 15일 날 민족이 해방되던 그 날까지 학생운동을 전개해갔다. 그 마지막을 장식한 것이 1944년에 있었던 유명한 학병 거부 운동입니다. 소위 평양사단과 대구의 24 부대에서 당시의 학병들이 소위 민족운동, 항일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딱딱한 그러한 강좌가 돼서 여러분 앞에 다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